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바로 시험관악입니다. 예, 시험관악. 요즘 뭐 뉴스에서 저출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뭐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 뭐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노인만 많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 자료에 1918년도에 0.98명. 아, 정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지만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말고요. 제도적인 거 말고 생물학적인 어떤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건 바로 난임이죠. 난임이라고 하는 것,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것들이죠. 2006년도의 비율과 2014년도의 비율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난임 환자의 비율이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난임 환자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도구, 바로 이제 시험관악입니다.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난임 분들에게는 시험관 수정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기술로 자리 잡게 됐던 거죠. 보여드리는 영상은 저희 실험실에서 일주일에 2-3번씩 시험관 수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자, 이게 주변에 까맣게 보이는 게, 여기 지금 까맣지만 이게 바로 난자고요. 예, 난자이고, 여기 막 움직이는 것들이 정자세포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정이 되는 과정들을 매일 보고 있죠. 이 영상도 지금은 최근에는 FHD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는 이 정자세포와 난자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실험실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이 정자와 난자들이 만날 수 있었던 그걸 연구를 했던 이 바로 로버트 에드워드 이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시험관악이 루이스라는 아이를 탄생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과학자가 이 시험관악을 만들면서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1978년이죠. 197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43년 전쯤 되죠. 약 40년이 지난 현재 이 순간에 많은 시험관악으로 태어난 사람이 600~7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제 주변에 몇 분들은 실제로 시험관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지않은 시대에는 점점 이 숫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시험관악의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로버트 에드워드라는 과학자도 사실은 처음부터 야, 나는 시험관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뛰어든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Developmental Biology in Mouse. 사실은 이 사람도 공부를 에드워드라는 과학자도 많은 연구를 했지만 처음 자기가 관심 있었던 거는 쥐의 실험동물에 이용한 정자 난자 연구였어요. 바로 이 정자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게 됐고 후에 이런 연구들이 바로 시험관악에 기여를 하게 된 것들이죠. 옆에 보여드린 거는 이 에드워드 과학자의 그 비빌로그래피, 그러니까 뭐 저서들 리스트들인데 여기에는 사람 것도 있지만 쥐 것도 있고요, 돼지 것도 있고 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에 대한 세포들의 연구들이 바로 이 사람의 시험관악에 태어나게 하는데 정말 많은 공헌들을 해줬죠. 재밌는 사진이죠. 예, 세부모와의 유전병. 여자가 2명이 있고 남자 1명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3페어런츠 엠브리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재는 이런 식의 유전병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성에서 여성으로만, 그러니까 엄마가 딸로 전달되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DNA가 전달되는 거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DNA는 핵이 있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딸에서 딸로만 전달이 돼요. 근데 아빠 쪽은 아들로 전달이 되는 거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아들로는 안 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물학적으로. 간다고는 되어 있는다는 과학자도 있지만 사실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딸한테만 가요.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유전병이 있으면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슬픈 질병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험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체인지라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미토콘드리아에 걸린 유전병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없다. 그러면 이 둘의 미토콘드리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인 미토콘드리아 핵과 남성이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가 바로 세부모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게 승인이 되어 있고요. 국가마다 이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유전병을 치료를 위해서
세부모 아이를 만드는 기술들은 레귤레이션이 참 다릅니다. 하지만 벌써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 엠마라고 여러분들 구글링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유전병 치료로 태어난 아이는 벌써 대학생이 넘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치료법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인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 난자의 세포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두 개가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인 건 파란색이고 나쁜 거는 예를 들면 빨간색이라면 그거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작은 단위거든요. 이렇게 이게 난자, 여기 크기가, 약 12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120 마이크로미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작게 보여요. 그 중에 여기 핵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으로 보이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점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못 바꾸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얘 핵만 빼오는 거죠. 핵만 빼가지고 건강한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바꿔치기를 하는 걸 해서 보통 이거를 이제 미토콘드리아 리플레이스 서라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시술이 바로 사람의 치료제, 유전병 치료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를 이제 구글에 MRT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엠마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뉴스에도 The Brave New World of Three Parents IVF, 인비트로 퍼틀라이즈스, 이게 시험관 아기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체인지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20-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가 국가마다 이 생명윤리, 왜냐면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윤리적 의식 없이 풀어내게 되면은 생명체를 주고받는 약간 좀 윤리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질병 치료에서만 이거를 허용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미토콘드리아 치료법들은 시험관 아기에서 발달된 거. 시험관 아기는 아까 이 에드워드라는 과학자가 쥐를 통해서 많은 정자 난자 수정, 토끼도 해보고 양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는 다음에 루이스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고, 그렇게 태어난 루이스의 아이의 확인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정자 난자에 수정된 것들을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부모 아이라고 하는 것, 선천성 유전병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런 의료 시스템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백신들이 막 보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지만 사실 백신은 굉장히 우리가 인류가 구원해낸 아주 훌륭한 약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백신의 시작은 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질병이 종식된 거는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 천연두를 치료한 게 바로 소에 있는 우두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천연두와 우두는 거의 유사한 질병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너드라는 과학자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목장에서 일하는 이 젖소에 우유를 짜는 사람들이더라. 왜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까? 보니까 바로 사람의 천연두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의 유사한 게 소의 우두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착안해서 소의 고름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우두 바이러스를 사람이 주사를 맞았죠. 그래서 그때 고름을 맞으면 사람이 소처럼 변할 거다. 막 이런 패러디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걸 맞았던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고 지금 전 세계는 천연두로부터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 백신의 시초도 이런 동물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아까 마우스 인위적인 휴먼 AC2라는 원래 마우스는 코비드19에는 안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이렇게 마우스 모델을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막 하게 됐죠. 이 동물들을 제일 많이 쓰는 게 페렛, 그 다음에 햄스터. 페렛은 정말 중요한 동물입니다. 이 페렛은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 쪽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쪽에 대해서는 사람과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이 페렛은 사람의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될 수 있는 질병 모델이라서 굉장히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실험 동물들이 이제 희생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햄스터는 굉장히 불쌍한 동물입니다. 이 코로나 신부에서는. 왜냐하면 실제 아까 마우스는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델이지만 햄스터는 자연적으로 잘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사스 코로나 V2라는 이름인데 우리는 이제 코비드19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이 햄스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동물들은 이제 우리는 또 과학자들은 또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동물들에게 백신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효능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사람에게 임상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실험동물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험관 이야기, 그다음에 간단하게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유전자의 어떤 질병 치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실험동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실험동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이제 혜택 받고 있는 거죠.